안녕하세요. 2019년 2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문제 이제 어느 정도 보셨을 테니까는 1회는 좀 이제 난이도가 쉬웠는데 2회는 조금 이제 신출 문제도 좀 있고 해서 2회 때는 좀 1회 때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 신출 문제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기출 문제가 많으면 좀 난이도가 계산식이나 이런 게 시퀀스나 이런 게 아무리 어려워도 기출 문제면은 좀 쉬운 거고, 그렇죠? 신출이 이제 많으면은 좀 어려운 이제 회차고 이제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1번 문제부터 풀면 1번 문제는 전력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 하셨던 이제 문제였고요. 읽어보시면 뭘 구하라고 하는 거였냐면 충전 전류하고 충전 용량을 구하십시오. 네. 그럼 충전 전류를 한번 먼저 구해 보면 충전 전류 구하는 식이 뭐였어요? 오메가 C의 루트 3의 V,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이 오메가 값은 2파이 F고, 네. 보통 이제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Hz가 나오니까는 이제 저희가 60을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보통 이제 여기 50이라고 이제 가끔 나오는 경우는 일본이 이제 50Hz여서 일본 이제 문제를 예전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럴 때에는 일본 이제 문제들을 번안해서 이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이제 50Hz였기 때문에 이제 50Hz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이제 가끔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거의 60Hz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는 조건은 충분히 좀 읽어보시고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전압 22.9kV인데 주파수가 60Hz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다가 이제 60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송전선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7km인데 그 뒤에 보시면 한 선당 작용 정전 용량이 킬로당 0.4 마이크로페럿이니까는 전체 정전 용량은 7kg에다가 0.4 마이크로페럿을 이제 곱하셔야죠. 킬로미터당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0.4 그쵸? 0.4 마이크로페럿인데 단위환산 좀 나중에 할게요. 일단 대입을 한번 하고 그리고 전압은 22.9kV니까는 요 전압이 22.9k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값을 이제 대입을 하는 거는 이제 이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단위 때문에 가끔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이제 위에가 킬로고 밑에가 킬로가 있어가지고 킬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면은 이제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단위를 좀 풀어서 계산을 하시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요거 22.9kV도 여기에다가 이제 책에는 이제 22,900으로 나왔으니까는 보통 이제 22,900보다는 이제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22.9kV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22.9에다 곱하기 10의 3승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죠. 책에는 22,900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그냥 써도 상관없고 요것도 그냥 페럿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니까 0.4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바꾸신다. 요거는 이제 분자에 킬로가 있고 분모에 킬로가 있으니까 킬로 날아가니까 요거는 굳이 이제 단위 환산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그러면 13.96A가 나온다. 충전 전류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뭘 물어봤냐면 충전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어봤죠. 충전 용량은 이제 QC인데 3배의 오메가 C 루트 3 V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식을 쓸 때에는 이제 오메가 C에다가 V의 제곱 이렇게 이제 식을 쓰는 거죠. 나머지 여기 들어가는 거 오메가는 똑같고, 그렇죠? 이것도 똑같고, 전압의 제곱만 해서 이제 푸시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동일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단위 환산을 좀 하셔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전체 단위가 이제 암페어니까는 요대로 이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뭐로 이제 구했냐면은 킬로볼트 암페어로 구했으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단위 이렇게 위에 것처럼 풀어서 쭉 계산하신 값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셔서
킬로로 이제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그 필기 시간에도 많이 이제 연습을 하셨을 테니까 요건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3상 4선식 교류 380인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 네. 또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풀으셔야 되는데, 두 개를 물어봤어요. 허용 전압 강화는 얼마고 케이블의 굵기는 얼마인가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서 여러분 좀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3상 4선식 조건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셔야 할 때 이제 꼭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3상 4선식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쭉 따라오시다가 270m도 이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쭉 내려오시다가 단이라고 하는 조건 중에서 전기 사용 장소 내 시설 변압기이다. 요거 세 개를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전압 강화에 대한 이제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선 규정 같은 데서 정의가 이제 내려진 거니까 저희는 이걸 이제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 해설 1번에 전선 길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전압 강화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길이가 최어 원단의 부하의 길이가 120 이하인 경우, 200 이하인 경우, 200 초과인 경우 해가지고 조건이 나와 있고, 전압 강화인 경우에도 사용 장소 안에 전용 변압기로 전력을 공급받느냐, 아니면 한전 같은 전기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조건을 보시면 뭐였냐면 3상 4선식에 270m니까는 200m를 초과하고, 그리고 전용 변압기, 사용 장소 안에 변압기가 있어서 그 변압기에서 공급을 받는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개, 200m로 초과하고 사용 장소 안에 전용 변압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전압 강화가 몇 %냐면 7%죠. 그래서 1번에 허용 전압 강화는 얼마냐면 교류 380V니까는 380V에다가 전압 강화는 0.07%니까 100분의 7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요거는 26.6V가 이제 허용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뭘 물어봤냐면 케이블의 굵기를 구하십시오.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건데, 이제 그 허용 전압 강화를 1번에서 구했으니까는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 구하는 것도 허용 전압 강화에 관련된 전선의 굵기에 대한 식을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전선의 굵기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저항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고유 저항에다가 단면적의 길이니까 요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도 있는 건데, 조건이 요 조건이 아니고 허용 전압 강화에 대한 조건이니까 요 식이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을 적용을 하시는 거냐면, 아까 처음에 3상 4선식에 대한 거 기억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상 2선식, 이제 3상 4선식, 3상 3선식일 경우에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상 4선식일 경우에는 1000의 전압 강화에 17.8의 Li. 그렇죠? 전선의 길이, 부하 전류, 전압 강화. 근데 여기에서 3상 4선식일 경우에 전압 강화는 한 가지 조금 다른 거랑 달랐어요. 3상 3선식 같은 경우랑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3상 3선식 이런 경우는 선 간에 걸리는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 강화 라고 한다면, 3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의 선, 한 쌍의 그걸 뭐로 표현하죠? 그냥 한 쌍의 선, 그렇죠. 그냥 3상 중에 한 쌍의 선과 3상 4선식이니까는 중성선에 걸리는 전압 강화를 의미를 하죠. 그렇죠? 보통 이제 3상 3선식이나 이제 다른 식은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 강화는 선 간에 걸리는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인데, 3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한선과 중성선 간에 걸리는 전압 강화를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구했었던 요 380에 대한 거는
성간전압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성간전압이 아니고 한선과 중성선에 대한 전압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380에다가 루트 3을 나누시면 이게 얼마예요? 220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를 이제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입을 한번 다 해보면 17.8에다가 거리는 270m라고 했고요. 전류는 나왔을까요? 전류는 조건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부하전류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부하전류는 얼마냐? 부하전류 이제 3상이니까 루트 3분의 3 곱하기 V에다가 이제 출력. 여기 킬로와트로 나왔으면 영유까지 하시면 되는데 부하가 50kVA라고 했으니까는 영유는 고려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50kVA니까는 루트 3에다가 부하전류일 때에는 이제 성간전압 그 계산을 하시는 거니까 여기다가 38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전류값이 얼마냐면 75.97 암페어.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75.97. 그렇죠? 그리고 나누기 1000에다가 전압 강화가 얼마에 대한 전압 강화라고요? 220에 대한 전압 강화니까 220에다가 이 선로에서의 전압 강화는 아까 계산했지만은 그 표에서 봤지만은 7% 0.07을 이제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누르시면 23.71 이렇게 나오는데 23.71. 네. 전선의 굵기는 앞에 보시면은 단 해가지고 케이블의 IC 규격이 나왔으니까 23.7보다 한 단계 큰 거를 써야 되겠죠? 그럼 답은 25mm2를 쓰면 된다. 그래서 답은 25mm2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표를 좀 이제 외우셔야죠. 거리에 따른 그리고 전용에서 받는지 아니면 한전에서 받는지에 따라서 전압가가 몇 %인지 이제 보시고, 근데 전압가가 이제 보시면은 567, 456이니까는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수치가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니까는 하나 제일 위에 타이틀만 외우시면은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숫자만 증거하셔가지고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고, 이거 자체로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를 하나 하시고, 어쨌거나 이제 그래가지고 0.7 요거 0.07 7%에 대한 전압가가 이제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전선의 굵기를 구할 경우에 3상 4선식이니까는 17.8에 대한 우리가 식을 가지고 전선의 굵기를 구했었고, 그때 들어가는 거 하나 중요한 거 실수하지 말아야 할 거, 이때 들어가는 전압이 성간전압이 아니고 중성선과 다른 한 상의 선에 대한 그 전압, 그때 걸린 전압에 대한 전압 강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쭉쭉이 대입해가지고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시고 3번. 3번은 이제 그냥 내선 규정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진공 차단기하고 이제 건식하고 물드식 사이에는 서지 흡수기를 설치를 해야죠. 아니면 전동기 부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지 흡수기를 달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4번 계전기 동작에 필요한 지락시 영상 검출 방법 이제 3가지를 적어라라고 했는데, 저기 책에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림하고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ZCT 같은 경우에는 비접지에 이제 사용하는 거죠. 뭐 많이 보셨을 테고, 3개의 선을 이제 ZCT에다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가 이제 지락이 돼서 불평형이 되면, 보통 정상시에는 이제 평형이니까는 백타적 확인 합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검출이 되지 않는데, 만약 하나가 이제 지락이 되면 이제 불평형이 돼서 그 고리, 그렇죠? ZCT 그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얘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이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Y결선 잔류 회로법하고 3권선 CT 이용법은 이제 접지 계통에서 뭐 직접 접지나 저항 접지나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Y결선에 대한 잔류 회로 이용법도 이제 ZCT랑 비슷하죠. 3개 이제 전류 중 원래 이제 평형인 상태에서는 영상 전류가 이제 나타나지 않다가 하나가 이제 불평형이 되면은 지락 사고가 나서 불평형이 되면 이제 뭐 정상 이제 그 검출이 되는지 뭐 그런 거고, 뭐 3권선 CT 이용법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데, 요거는 보통 이제 영상 전류 값이 충전 전류 값보다 작으니까는 요거를 이제 따로
세 개의 권선을 오픈 데이터처럼 이제 연결을 해서 그 사이에 이제 측정되어지는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뒷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대충 이제 비슷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CTV 비오차는 이제 공칭 전류랑 측정 전류비 사이에서 얻어진 이제 백분율 오차죠. 보통 우리가 뭐 전압 변동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계에 대한 어떤 유사성이 있으니까는 그 이제 유사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계식도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시고 6번. 이것도 뭐 내용은 이제 그림은 수전 그림처럼 나왔지만 물어보는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좀 이제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 거. 요게 뭐 신출 문제처럼 나오긴 했지만 안에 들어있는 그 문제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다 앞에서 다른 기출문에서 다뤘던 부분들이니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DS 전격전압 이런 것도 다 앞에서 그 뭐 피레기 전격전압, 뭐 DS에 대한 전격전압 이런 것들 다 이제 앞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으니까 뭐 MOF 역할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PF의 역할 뭐 다 앞에서 나왔었던 거고, 뭐 LA 접지공사 종류 뭐 이거 워낙 뭐 앞에서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이잖아요. 뭐 DM에 대한 명칭 뭐 이런 것들도 다 앞에서 다 했었던 문제들이니까 이건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내용들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나오는 거니까 뭐 쭉 이제 뭐 보시면 되죠. 네, 뭐 특별히 뭐 설명할 내용은 없고 읽어보시고 쭉 이제 뭐 다 보시면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이니까 넘어갈게요. 7번, 뭐 공사 감리. 감리에 대한 문제가 요거는 뭐 17년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나오면 이제 맞출 수 있었지만 감리에 대한 내용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기출 문제 나왔었던 거를 암기를 하셨으면은 이제 뭐 쓰시는 건데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도 틀릴 수밖에 없죠.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요. 넘어가겠고. 8번 이것도 이제 신출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뭐 분전반에서 뭐 거리가 뭐 어떻고 막 이런 거. 분전반의 설치 높이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기출에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예비배로 이런 것들은 좀 없어서 이건 이제 부분 점수를 좀 기대하고 이제 맞췄어야 되던 이제 부분들이죠. 뭐 정의니까는 이런 것들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9번 문제. 이제 9번 문제 이제 이렇게 이제 조작 회로가 나왔어요. 정회전 및 역회전 운전에 대한 단선 결손도죠. 이제 보시면은 별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MCCB가 있어서 이 MCCB는 일괄로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차단기고 뭐 차단기라기보다는 개폐기 쪽에 대한 성향이 좀 크죠. 그리고 이제 전류계가 있는 거고 이렇게 RS 조작 회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조작 회로에는 옆에 이제 시퀀스 그림 좀 이따 이제 그릴 건데. 하는 거고 RST 중에서 R상하고 S상에서 단상으로 이제 뽑아서 전원을 공급하겠다 이제 그런 거고요. 여기에는 52F하고 52R이 있는데 하나는 정방향으로 하나는 리와인드니까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스위치를 이제 그 개폐기를 동작을 시켜서 정역 운전을 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49번 계정이 다 아시다시피 열동 계정기.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그 열을 감지해서 차단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전동기.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단선도를 이용해 삼선 결선도를 그리십시오. 뭐 책에 답이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죠. 그냥 똑같이 그냥 세 선 그냥 쭉 따라서 이제 오면 되고 위에서 조금 주의하실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일괄 동작하는 거니까 여기 세 개를 이렇게 그리고 일괄 동작한다라는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전류기 세 개 그리고 이거 세 개 그리고 뭐 저렇게로 나가면 되고 이 부분만 다시 한번 그리면 정역 운전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의 경우에 삼상 유도 전동기의 경우에 역회전 시키는 방법이 세 개의 상 중에서 두 개의 상을 교차시키면 회전자기가 이제 반대로 되니까 얘가 이제 역방향으로 회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선 중에서 두 개를 바꾸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RST가 있으면 S상은 이제 가운데 그대로 두고 R상하고 T상을 바꾸는 경우가 좀 일반적인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무조건 두 개의 상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정방향에 대한 스위치였다면 개폐기였다면 역방향에 대한 개폐기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RST면 S는 이제 그냥 그대로 가고 그대로 갔죠. S는 그대로 갔죠. 그러고 R은 T로 가고 바꿨죠. 상을 바꿨죠. 그리고 T는 R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보통은 하나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꼭 안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를 바꿀 것인가를 매번 문제마다 어떤 문제는 나 이번에는 RS를 바꿔야지, 뭐 어떨 때는 ST를 바꿔야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 기준을 정해놓고 항상 똑같은 거를 바꾸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문제집이나 다른 풀이를 보더라도 뭐 좀 뭐 다르게 나와도 어쨌건 두 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뭐 R을 기준으로 해서 S하고 T만 바꿨는데 다른 문제집 보니까 다 뭐 S하고 뭐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굳이 뭐 그렇게 뭐 풀이를 따라갈 건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나는 그냥 이것만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개만 바꿀래 해도 상관없죠. 근데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는 S상을 기준으로 놓고 R상하고 T상을 바꾸는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어진 결선도를 이용해서 정역운전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정역운전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조건을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리시면 안 되고 조건이 뭐냐면 누른 버튼 스위치 오프 버튼을 두 개를 쓰고요. 온 버튼도 두 개를 쓰고 정회전 표시 램프 아래를 사용하고 역회전 표시 램프는 뒤에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지금 답에는 49번 계전기까지 썼는데 그래 또 쓰는 게 좋겠죠. 예. 버튼 스위치 조건이 없기 때문에 49번은 굳이 뭐 안 써도 상관없겠네요. 조건이 없으니까 안 써도 되는데 일단은 그 주어진 그 단선도에 보면 이제 49번 계전기가 있으니까는 저희 이제 풀이를 보시면 여기다가 전체 고장 났을 때 끊을 수 있는 이제 49번 이제 계전기를 여기다가 이제 쓴 건데 글쎄요 조건이 없어서 좀 애매하네요. 좀 애매한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보는 게 낫죠. 그 단선 결선도에 있으니까는 그리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지에도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일단 49번 계전기 빼고 그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조건에 따라서 일단 그릴 거니까.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그리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에서 어떤 거를 정방향 정회전 표시 램프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정방향 표시,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제 역방향 표시 램프다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F니까는 이게 이제 정방향이고요. 이게 R이니까는 역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개씩 이제 같이 이제 묶으면 되는 거고요. 일단 누른 버튼 스위치를 그러니까 오프 버튼을 하나를 쓰느냐 두 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지냐면 만약에 오프 버튼을 하나만 쓰라고 하면은 전단에 그냥 하나만 오프 버튼 딱 연결하면 끝이죠. 이렇게 오프 버튼은. 그럼 얘를 끊으면은 밑에가 다 죽으니까. 그렇죠? 네. 얘는 오프 버튼을 두 개를 쓰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정방향에 하나, 역방향에 하나 이제 그렇게 위치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쭉 내려와서 정지 버튼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는 이제 정방향에 대한 온 버튼, 역방향에 대한 오프 버튼.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정방향에 대해서 돌아가야 되고. 그럼 역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역방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똑같이 그리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리고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이제 역방향에 대한 온 버튼이고 역방향에 대한 이제 오프 버튼이고 얘는 F, 얘도 F. 정방향에 대한 거니까 얘는 R, 얘도 R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끝내면 안 되죠. 일단은 조건이 보니까 누른 버튼 스위치 오프 두 개 썼고 온 버튼 두 개 썼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겠네요. 슉슉 연결을 해놔야 되니까 이렇게 썼고 그리고 요거 표시 램프 정방향 역방향 됐고 그리고 동시 투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죠. 동시 투입이 되지 않도록 하니까는 서로 인터록을 걸어줘야죠. 인터록은 어떻게 거냐면
상대방의 거를 갖다가 B접점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52의 R의 B접점. 그럼 이쪽이 상대방에 대한 B접점이니까는 여기는 52F의 B접점. 인터록은 상대방에 대한 B접점을 갖다가 직렬로 갖다가 쓰는 게 인터록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 조건은 이제 다 끝났죠. 근데 전동기의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조건을 주지 않아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걔가 뭐냐면 자기유지죠. 자기유지. 얘는 전동기일 경우에 특별히 조건을 주지 않아도 요 놈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넣었다가 손을 떼면 전동기가 멈춰버리니까 누르고 손을 떼어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전동기는 이제 구성을 해야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자기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 유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 접점을 A 접점으로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52F. 얘도 자기 접점을 A 접점으로 갖다 쓰는 거니까 52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쓴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자기유지. 왜 자기유지예요? 내가 한번 눌렀다가 얘가 한번 여자가 되면 여기에 대한 52R에 대한 보조 접점이 붙어서 내가 ON에서 손을 떼더라도 잠깐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이 52R에 대한 보조 접점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니까는 걔를 우리가 자기유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유지 꼭 쓰시고,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쓴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파란색으로 쓴 거는 인터록. 인터록은 왜 사용하는 거냐면 동시 투입이 되면 안 되니까, 정회전하고 역회전이 동시 투입이 되면은 기계가 이제 고장이 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인터록이고, 인터록 접점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비접점을 갖다 쓴다.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만약에 역방향으로 내가 많이 돌고 있을 때 역방향으로 돌고 있다, 얘가 여자가 됐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요 접점이 요거에 대한 접점이니까 얘가 동작을 하면 얘는 B접점이었다가 A접점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ON 버튼을 눌러도 얘가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동작하고 있는 동안은 52F 정방향으로 회전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인터록이다. 그래서 자기유지하고 인터록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정역운전에 대한 거는 이제 산업기사에 좀 많이 나오는데, 뭐 기사에서 나왔었으니까는 참고해서 이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쁜 그림은 책에 있으니까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자기유지라는 말은 없죠, 그렇죠? 정의해줄 수 있고, 그렇죠? 없지만 자기유지는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10번. GPT네요. 오픈 델타. 한 상에 만전 지락된 경우 나타나는 영상 전압은 3배가 되는 거니까 2차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루트 3의 110이라고 했으니까 뭐 보통 이제 암기를 하기도 하죠. 해서 어쨌든 3배니까는 이게 이제 얼마 정도 나오냐면 이제 190V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얘가 왜 190V 정도가 나오는 거냐면, 그러니까 왜 3배가 되는 거냐면 영상 변류기 GPT 이제 오픈 델타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전압계가 있는데 여기가 루트 3의 110, 그렇죠? 여기가 이제 루트 3의 110, 여기도 이제 루트 3의 110이었는데 만약 이제 하나가 고장이 나면 보통 이제 우리가 GPT나 ZCT를 사용하는 경우는 비접지의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는데, 비접지의 경우에 건전사는 지락 사고가 나면 건전상에는 루트 3배만큼의 이제 상승이 일어나니까 얘도 이제 루트 3배만큼 상승이 일어나고 얘도 루트 3배만큼 상승이 일어나니까는 두 개는 몇 배예요?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그 고장이 났을 경우에 2차 전압에 3배만큼의 전압이 검출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이제 110일 경우에 이제 190만큼의 전압이 측정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저 이제 벡터도로도 책에 나와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얘를 하기 전에
먼저 설명 좀 먼저 드릴게요. 얘를 보기 전에 그 책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이제 되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책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제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버스가 뭐냐면 이제 모선이죠. 그래서 지금 모선이 몇 개 있는 거냐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이중 모선 방식이죠. 이중 모선 방식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어떤 차단 방식이냐를 이제 보시면 이 그 모선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차단기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차단기가 몇 개 있는 거냐면 3개가 있는 거예요. 모선은 2개인데 그렇죠? 차단기는 몇 개냐면은 CB는 3개죠. 그럼 모선 하나당 차단기가 몇 개 쓰이는 거냐면 1.5개 쓰이는 거죠. 모선은 2개인데 차단기는 3개니까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떤 차단 방식이라고 하는 거냐면 1.5 차단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중 모선에 대한 1.5 차단 방식이라고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했던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그 중간에 메인 차단기 MTR이라고 써 있는 메인 차단기 부분을 이제 보시면 1차 측은 3, 4, 5고요. 그다음에 2차 측은 1, 5, 4고 얘가 3, 4측이 있어요. 그쪽 블로레이터 있는 션트 릴레이 쪽 있는 쪽이 이제 3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요 부분을 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시다가 주변 악기 있는 부분 보세요. 주변 악기 있는 부분에 보시면 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잘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500메가 기준, 50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1, 2차가 10%, 1, 3차가 78%, 2, 3차가 67%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고 나머지는 패스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그 퍼센트 임피던스만 체크하시고 넘어오셔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번 문제 3, 4, 5측의 모선 방식은 이제 이중 모선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1번 기기는 아까 그 블로리에이터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페넌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넘어가고 이제 3번 문제를 푸시면 되죠. 3번 문제를 푸시면 나머지는 그냥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 문제는 이제 3번 문제가 이제 키포인트죠. 3번 문제를 이제 풀 겁니다. 잠깐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풀이 과정을. 잠깐 넘겨보시면은 거의 한 페이지가 이제 요 3번 풀이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되게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풀어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중간에 이제 계산 뭐 이거 하는 게 좀 복잡하긴 한데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개념상을 잘 따라오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보면 도면에 주어진 재원을 참조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구하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은 그 1차, 2차, 3차라고 안 나오고 HML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H가 이제 하이고 M이 미들이고 L은 로우니까는 걔가 H가 1차 그리고 M이라고 되어 있는 게 2차 그리고 L이라고 되어 있는 게 3차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그 앞 페이지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 1차가 3, 4, 5였고 2차가 1, 5, 4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2번 23 킬로볼트 암페어 킬로볼트에 대한 이제 VCB에 대한 차단 유형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는 저합은 아마 이제 전압이 23kg겠죠. 그래서 하이, 미들, 로우 해가지고 HML 이렇게 해가지고 썼어요. 그랬을 경우에 차단 유형을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뭘 먼저 구하라고 했냐면 퍼센트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첫 번째. 퍼센트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는 건데 뭐에 대한 거냐면 하이에 대한 거
그다음에 2차 측에 대한 거, 그다음에 3차에 대한 거를 이제 각각 구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일단 주어진 게 뭐예요? 주어진 조건이 뭐였냐면 앞에서 이제 봤을 때 500메가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고요. 요 그 3번에 보시면 첫 번째 문제 3번 문제 제일 마지막에 조건에 보면 그림과 같은 임피던스 회로는 100메가 기준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때에 100메가 기준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조건에 주어진 거는 500메가인데 100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바꾸어서 이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얘를 구하기 전에 500메가에 대한 기준, 500메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100메가로 이제 기준으로 바꿔야 되니까 일단 500메가였을 경우에 퍼센트 임피던스를 한번 적어보면 1, 2차는 10%예요. 그래서 1, 2차는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1차고 얘가 2차고 얘가 3차예요. 그래서 1, 2차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1차랑 2차, H하고 M으로 표현하는 거죠.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한 거냐면 10%.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2차하고 3차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거냐면 M하고 L. 2차하고 3차는 1, 3차가 먼저 나왔네요. 1, 3차니까는 그러면 1, 3차는 H하고 L. 그렇죠? 이게 몇 퍼센트냐면 78%. 마지막으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2차랑 3차. 그러면 2차랑 3차. 얘는 몇 퍼센트냐면 67%. 얘를 먼저 100메가로 바꿔야죠. 뿅 이렇게 바꿔야죠. 100메가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용량이라고 하는 건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구해요? 얘를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면 얘는 원래는 500메가 기준이었는데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500메가였을 때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냐면 10이었죠. 이게 구하는 거죠.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비례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얘도 원래는 500이 기준이었죠. 원래 500이 기준이었는데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고 싶은 거고 500이었을 경우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였냐면 78이었던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얘는 500메가 기준인데 100메가로 바꾸고 싶은 거고 얘도 기존에는 이제 67%였던 거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했더니 얘는 얼마야? 얘는 2%고 요거는 13.4%고 요거는 15. 아니다. 책에서는 앞뒤가 바뀌었네. ML을 먼저 썼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15.6이고 얘가 13.4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 그러고 나서 이제 요 값을 가지고 얘네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는 건데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1회차에서 연립방정식 그 접지정할 때에 우리가 그 연립방정식 푸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연립방정식을 변환하는 거는 아마 책의 풀이에 없네요. 앞에 있는 거 참고하세요. 또 지금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다고 치고 그럼 이제 500메가를 이제 100메가로 바꿨으니까는 여기는 좀 지울게요. 여기 좀 지우고 식을 또 써야 되니까 지우고 요건 지우고 얘도 지우고 100메가로 바꿨으니까 여기다가 100메가로 바꾼 값을 쓸게요. 그러면 아까 뭐냐면 얘는 2%.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15.6%. 그렇죠? 15.6%. 그리고 마지막으로 13.4%. 바꾸지 않았죠? HL이 15.6, ML이 13.4.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하나만 하면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요거를 먼저 구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1차 측에 해당하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에 퍼센트 임피던스 HM 더하기 퍼센트 임피던스 HL 빼기 퍼센트 임피던스 ML로 구하는 거죠. 앞에서 했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또 앞에 가서 보기가 조금 그냥 앞에서 어떻게 썼는지 모양만 보여드릴게요. 다 하기가 어려워서. 요거는 퍼센트 임피던스 H랑 퍼센트 임피던스 M을 더한 값이 얘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L 더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L과 퍼센트 임피던스 H와 L을 더한 거고,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 M과 L을 더한 거니까 여기다 써가지고 다 더해버리면 요건 두 개씩,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좌우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식을 이렇게 만든 게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할 건 없고,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식을 간략하게 외울 거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H를 구하고 싶다. 그렇죠? 1차 측을 구하고 싶으면 1차 측에 해당하는 건 다 더해요. 1차에 해당하는 건 더해요. 그리고 H가 없는 놈은 뺍니다. H가 없잖아요. H가 없으면 빼죠. 이해 가시죠? 그럼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값 대입하는 거는 뭐 책에도 있으니까는 굳이 뭐 일일이 값을 대입할 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해보면, 그러면 L을 해볼까? L을 임피던스 L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2분의 1에, 그렇죠? L이 들어가는 건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에 L이 들어가는 게 두 개죠. HL 더하기 퍼센트 임피던스 ML, 그렇죠? L이 들어가지 않는 거 걔는 빼준다고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의 HM.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면 되죠. 그렇죠? 다 쓰면 시간만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 계산은 값 대입해가지고 하는 거는 책에 있으니까는 책에 있는 거 참고를 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봤더니 어쩌고 계산을 해봤더니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봤더니 우리가 지금 1번 이제 구하고 싶은 거에서 퍼센트 H는 얼마가 나왔냐면 2.1%가 나왔고, 그리고 M은 얼마가 나왔냐면 M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0.1%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L은 13.5%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계산기 눌러보시고 식은 이제 책에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돼요. 1번 이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까 했듯이 먼저 500 기준을 100 기준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풀었었던 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에다가 이거 H가 속한 건 다 더하고 H가 없는 건 빼고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2분의 1에 M이 들어가는 건 더하고 없는 건 빼고, 얘는 2분의 1에다가 L이 있는 건 더하고 L이 없는 건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VCB에 대한 차단 용량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차단 용량 어떻게 구하게요? 두 번째, 차단 용량 어떻게 구해요? 차단기 차단 용량. 물론 이제 전격 차단 전압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루트 3배에다가 전격 차단 전압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 해가지고 루트 3배 해가지고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요건 지금 우리가 지금 다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걸로 구하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로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요거죠. 차단 용량 어떻게 구하냐면 기준 용량, 우리가 지금 기준 용량 뭐로 바꿨냐면 100메가볼트암페어짜리로 바꿨죠. 기준 용량에다가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그냥 나오지 않더라라는 거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등값 회로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책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옆에 이제 그림에 보면 이렇게 메인 차단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가 154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얘가 3, 4, 5, 그렇죠? 여기가 154
그리고 이쪽으로 뭐 23짜리 이제 뭐 차단기를 단다 이제 뭐 그런 거였으니까는 요거를 이제 등가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 5, 1차 H, 그렇죠? 여기 H라고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1호사니까는 2차, 그리고 여기 3차 해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구했던 값들이 있었어요. 요거 퍼센트 임피던스 요거 다 앞에서 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였냐면 H가 2.1, 얘는 2.1, 그리고 M은 마이너스 0.1, 그리고 L은 13.5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차단이 난 거니까 이 위쪽에 해당하는 모든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이렇게 해도 약간 좀 복잡해 보이니까 요거를 조금 편하게 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이제 1차 측을 한번 적어보면 0.4에 2.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0.67에 마이너스 0.1이 되는 거고, 여기는 13.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긴 직렬이고 나머지는 병렬, 분기돼서 나가니까는 모양이 그냥 간단하게 따지면 여기가 고정점이고. 그럼 우리가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직렬은 그냥 더하시고 13.5 더하기. 여기 병렬이니까는 저걸로 계산하면 되죠. 병렬 구하는 거. 일단 여기는 보니까는 얘는 0.57이겠네요. 0.1 빠지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그냥 더하는 거니까 2.5 되겠죠. 그럼 2.5하고 0.57의 병렬이니까는 2.5 더하기 0.57분의 2.5 곱하기 0.57. 그렇죠? 하면은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얼마가 나오겠죠?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계산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13.96이 나온대요. 13.96%. 그렇죠? 그럼 다 했네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차단기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기준 용량인데, 이게 13.96이 나온 거고 얘는 100메가 기준이니까 대입해서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르시면 716.33 메가볼트 암페어가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어차피 메가볼트 암페어니까 10의 6은 굳이 안 해도 되죠. 우리가 구하는 단위랑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죠. 되게 막 좀 복잡한 듯이 내려왔지만 아까 앞에서 했던 건 이제 그렇게 설명 들으시면 끝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앞에 구했던 값 대입해서 얘가 회로 모양이 이런 거네. 그 식은 되게 쉽잖아요. 여기서 대입하면 되겠네. 퍼센트 임피던스만 구해서 어떻게 여기 있는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이제 두 번째 문제까지 끝났고요. 다음 넘기고 그 다음에가 3번 4번. 4번이에요. 도면에 3, 4, 5 가스 차단기에 내장된 계정기형 BCT는 이제 부싱 밸류이죠. 오차 계급이 C800이다. 부담이 얼마인가? 부담은 CT 이후에 붙는 부하가 얼마만큼이 될까요? 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C800이라고 하는 것은 그 CT의 내부 임피던스가 8ohm이다라고 하는 거여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I-R이라고 하는 담백한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CT 2차 측은 항상 얼마냐면 5A니까 5의 제곱에다가 아까 저항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8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답이 얼마냐면 200 암페어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3번 차단기는
오른쪽 제일 밑에 구석에 있네요. T버스라고 하는 거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정전시 이제 선로 점검할 때 우리가 뭐 그 시험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두 개 이렇게 선 두 개 가는데 뭐 하나 뭐 여기 단록이 있고 여기 차단기 있고 뭐 단록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두 개 선 바꿀까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모선 절차를 해서 무정전으로 이제 계속 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변압기 병렬 운전하는 조건들, 뭐 기획 시간에 하셨을 테니까는 요거는 단상일 경우고, 삼상일 경우는 이제 뭐 상회전도 같아야 되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뭐 하시면 됩니다. 그지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12번 문제를 보시죠. 이것도 이제 그냥 풀면은 별거는 아닌데 왜 그렇게 되는지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하면 조금 이제 복잡해져요. 일단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전력계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력계법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전체 전력량이 이전력계법이니까 이 전력계랑 첫 번째 전력계랑 두 번째 전력계의 합이 실제로 사용한 전력에 대한 값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얘가 어떤 값이냐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 대한 값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력을 구하는. 그래서 요거는 두 개의 전력계를 측정한 값을 합하면 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를 보시면 1번으로 가야 될 게 1번으로 안 가고 3번으로 가고요. 3번으로 가야 할 게 1번으로 갔죠. 그리고 여기도 전류가 하나는 이제 C상에 있는 전류는 이제 그대로 잘 흘렀는데 A상에 있는 전류가 원래는 똑바로 가야 되죠. L이 L로 들어가야 되고 1S가 1S로 들어가야 되는데 1S하고 1L이 바뀌었죠. 보면 1S가 1L로 들어가고요. 1L이 1S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결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선이 잘못됐으니까 측정된 값도 잘못 측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 이렇게 5결선이 되었을 경우에 전압이 두 상이 바뀌고 전류가 하나의 전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 5결선 됐을 때에 실제로 측정되어지는 전력에 대한 값,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배의 VI 사인 세타만큼에 대한 값이 측정이 돼요. 근데 실제는 이건데 측정되는 값은 이제 이거라고 하는 거죠. 문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측정이 됐을 때가 얼마였냐면 이게 3000이었어요. 3000. 그러면 우리가 이건 측정된 값이고 실제의 값을 알고 싶으면 요 VI랑 요 VI는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여기서 VI를 곱해서 위에다가 이제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VI를 한번 구해보면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 VI를 구해보면 요 VI는 나머지 넘기면 되는 거죠. 2에 사인에 세타에 여기엔 3000이 있었으니까는 3000. 사인 값은 얼마냐면 거기 문제 조건에 부하용률이 0.8이라고 했죠. 그럼 코사인이 0.8이라고 하는 거니까 사인은 얼마예요? 코사인이 0.8이니까 얘는 0.6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딱 떨어지긴 안 나왔네요. 어쨌거나 이제 뭐 얘를 뭐 A라고 하면 이 A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루트 3에다가 A 값 곱하기 코사인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0.8 해서 구하면 실제로 사용한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얘가 실제로 사용 값이니까. 얘는 5결선 했을 경우의 값이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얘가 루트 3에다가 요 A 값을 그냥 뭐 0.6 하여튼 뭐 했어요. 그래서 0.8을 하면은 3464.10kWh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봐서 알겠는데, 그럼 얘는 왜 이만큼 값밖에 측정이 안 되느냐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좀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궁금해하실까봐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벡터적인 값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냥 뭐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어차피 이게 다른 그림으로 나오기는 거의 어렵고 거의 기출문제 나오면 그냥 똑같이 나올 테니까는 요거 나오면 이렇게 크로스되고 전류가 하나 크로스되면은 5결선 됐을 경우에 이 VI 사인 세타에 대한 값으로 계산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이제 원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책에 있는 풀이를 보세요. 책에 있는 풀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5결선 했을 경우에 대한 식인데 첫 번째 그 전력계는 V32의 I1의 코사인의 가로의 90 마이너스 세타 값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뭐냐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전력계법이니까 이런 거죠. 이전력계법이니까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W1, 이게 W2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개의 건선이 있는데 위에 거는 이제 전류에 대한 거고 밑에 있는 건 이제 전압에 대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얘를 1, 2, 3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A상, B상, C상으로 나왔는데 저희는 그냥 1, 2, 3으로 할게요. 풀이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1, 2, 3으로 했을 때 이 첫 번째 W1이라고 하는 곳에서 측정되어지는 전력은 얼마냐면 얘가 1, 2 사이에 걸린 전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V 1, 2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전류는 1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A상, B상, C상이 조금 더 말로 할 땐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식이 풀이해서 그냥 1, 2, 3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어쨌거나 1, 여기는 1, 2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1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전압과 전류에 대한 위상 세타. 그렇죠? 얘는 뭐야? 3이 기준이에요. 3, 2에 걸리는 전압이죠. 3, 2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어디에 흐르는 전류냐면 3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에 여기 나오는 3, 2라고 하는 거는 3에 걸리는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3-V3 V2라는 의미죠. 의미가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벡터적인 합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성간전압 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필기 시간에 아마 하셨을 테고. 그럼 얘도 뭐냐면 요것도 1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는 1-V1 이제 V2가 되는 거죠. 그렇죠? V1을 기준으로. 벡터적인 합을 그릴 때에는 이제 그게 중요해서 기준이 뭔지에 따라서 값이 전체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을 잡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얘는 V1이 기준이어서 V1 V2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얘는 V3가 기준이어서 V3 V2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뭐 전류는 그냥 I1이고 얘는 이제 3에 흐르는 전류니까 이제 I3고 이게 되는 거였는데 원래 이렇게 돼야 정상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V1 더하기 V2를 하면 아까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번하고 전압이 1번하고 3번하고 바뀌었죠. 1번하고 3번하고 바뀌었으니까 얘가 1번이 3으로 바뀌고 그렇죠? 여기 3은 1번으로 바뀌어야죠. 두 개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류가 1에 흐르는 전류가 저기서는 A상이지만 A상에 흐르는 전류가 뒤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굳이 계산식에서 마이너스를 쓰진 않지만 방향을 의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좀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I1 방향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음수값이 아니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된 거죠. 책에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W1은 얘가 3으로 바뀐 거 얘도 3이죠. 3, 요거는 1이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됐냐면 W1에 대해서는 V3, 2에다가 I의 코사인 90 마이너스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벡터적인 합을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된 거고 90 마이너스 세타. 그렇죠?
90 마이너스 세타. 요거는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고, 얘도 보면은 V12의 I3의 코사인의 90 마이너스 세타가 된 거죠. 그래서 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 식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 하고, 벡터를 그리려면 요거 다 지워야 돼가지고, 일단 요거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되었죠? 그러면, 벡터적인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직각 좌표계에서 얘를 이제 V1이라고 하면, 이제 삼상이니까는 서로 120도의 위상차를 두고 생기겠죠. 그럼 얘는 V2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V3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전류는 색깔을 좀 여러 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전류는 보통 이제 부하 같은 경우에 다 지상의 부하를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보다 전류가 위상이 조금 느리겠죠. 얼마만큼? 세타만큼.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할 때에 이 차를 이제 대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 안 그릴 거예요. 다 안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제 아까 뭐랑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었냐면 V 원래는 1, 2였는데 바뀌어서 3, 2 그렇죠? 그리고 전류는 얘가 전류가 바뀌었죠, 방향이.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이제 벡터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을 기준으로 아까 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V3-V2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을 기준으로 V2의 마이너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 뭐 빼기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예요. 그럼 얘를 방향을 반대로 뿅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이게 V32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죠. 이 합이 뭐 너무 커가지고 크게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쭉 올라가면은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안 보이네. 쭉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V3 요게 된 거예요. 요거 이제 된 거예요. 요거 한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I1은 어떻게 되세요? 마이너스 I1은 요게 I1인데 요거랑 이제 반대가 방향이 반대니까는 뿅뿅뿅뿅뿅뿅 요게 이제 마이너스 I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걸 기준으니까 얘가 세타면은 맞각이니까는 요것도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해야 되는 거는 요거 구했고 요거 구했어요. 그렇죠? 요거 구했고 요거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뒤에가 코사인 세타니까 요 세타에 대한 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압하고 전류에 대한 위상차. 그럼 여기는 이 전압과 V32와 이 마이너스 I1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위상차가 얼마인지를 구하셔야죠. 걔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얘가 얼마냐면 얘가 이제 직교죠. 수직이죠. 수직이니까는 요 노란 선부터 노란 선까지는 90도죠. 그렇죠? 이 초록색은 뭐예요? 이 초록색과 파란색을 보니까 초록색 더하기 파란색을 하면은 직각이네요. 역으로 말하면 이 초록색,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초록색은 직각에서 90도에서 얼마만큼을 뺀 거냐면 세타만큼을 뺀 거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90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는 거죠. 위상차. 똑같이 세타라고 하면은 혼동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위상차를 집어넣는 거죠. 위상차. 그렇죠? 전압하고 전류 위상차가 얼마라는 거예요? 아까 했듯이 직각에서 세타를 뺀 요 초록색 전압하고 전류 요 차이. 그게 얼마냐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W1이 VI 코사인의 90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이것만 해도 좀 머리가 아프죠. 나머지는 안 할게요.
하나 이제 더 하면 되는데, 요거를 이해하셨으면은 두 번째 것도 요거는 두 번째 거는 그림은 안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만 하면,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은, 원투의 i3였죠. 원투의 i3. 요거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투니까는 그 기준만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다 그리면 이제 요 그림까지 다 뭉개져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니까는 얘가 1이죠. 그럼 2는 얘잖아요. 얘가 2네요. 그럼 이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이제 V12가 되겠죠. 그리고 i3는 요 V3보다 위상이 좀 이제 늦어지니까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마찬가지로 그것도 각이 똑같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간전압하고요. 성간전압하고 요 V1이라고 하는 상전압이 서로 직각인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얘도 이 수직면 상에서 딱 직각처럼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쨌거나 이놈하고 요놈하고 요 V3가 직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이제 I3에 대한 전류를 그 세타 값을 빼면 어쨌거나 이제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하면 V2 두 번째 이제 저렇게 해도 VI 코사인의 90 마이너스 세타가 돼서 걔를 합하면 이제 2배의 VI의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이거를 굳이 빙빙 돌아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다 빼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대로 측정하면은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인데 잘못 측정해서 이 값이 나왔구나. 그럼 실제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측정된 값에서 요거를 도출해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전력이 사용되었는지 알면 된다라고까지만 하시면 되죠. 그렇죠? 요거는 그냥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했었던 거고 굳이 몰라도 요 개념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13번. 뭐 축전지에 대한 거 워낙 뭐 여러 번 나왔었으니까는 그렇죠? 뭐 그렇게 뭐 가변 세페이션 이런 거 있을 때에 실시하는 거는 이제 회복 충전이고 연축전지는 보통 이제 셀당 2.2V인데 알칼리 축전지는 뭐 1.2V고 뭐 축전지 사이에 뭐 한 조당 최저 전압이 얼마일까요? 원래 직류 전압이 115인데 전압 강화가 5V가 더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55개에 대한 셀이 감당해야 되는 거는 이 모든 전압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걸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였고 그러면 요게 2.18 나온다 뭐지 그런 거죠. 셀당 전압이 한 셀당 전압이.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액면이 저하에 있으면 뭐 중류수를 보충하면 되는 거죠. 가공선로와 비교한 지중전선로의 장점, 단점, 뭐 전력 시간에도 하셨고, 뭐 전년도에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었던 거니까는 한번 보시면 되고, 그냥 상식적인 내용들 보시면 되죠. 뭐 지중이 훨씬 더 비싸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위관상 뭐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것들. 넘어가시면 되고, 15번. 마지막이네, 15번. 15번만 딱 설명드리면 끝입니다. 15번도, 그냥 뭐 기존에 나왔던 거랑 거의 유사했는데, 이제 컷오프형이라는 게 이제 나와가지고 약간 좀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단 뭐 차도 폭이 20이고요. 도로가 뭐 이런 거 쭉 뭐 있어요.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등주의 간격을 구하십시오.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도로 조명이니까 나는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좋아요. 이렇게 이제 얘가 도로 폭이에요. 얘가 도로 폭이고. 뭘 구하라고 했냐면 등주의 간격, 등과 등 사이의 간격이 얼마일까요? 이제 물어보는 건데 얘가 첫 번째 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양측의 대칭 배열이니까는 이렇게 맞보기죠. 서로 이제 맞보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10m 등줄을 배치를 한 거니까는 얘가 높이가 10m라는 거죠. 여기 등이
등이 도로에서부터 10m 높이에 매달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왜 나왔냐면 그 컷오프형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필요가 없죠. 뭐 그냥 이게 이제 이게 등주의 간격인데 보통 이제 S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폭은 이제 뭐 B라고 표현하고 요거 구하는 거는 그냥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셨던 거랑 똑같으니까는 별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요 조건이 나온 이유가 이제 컷오프형이기 때문에 이제 나온 거고 일단 써봤고요. 일단 뭐 구해보면 되죠. 등주의 간격을 구하십시오. 식이 어떻게 될까요? 뭐 등 개수를 구하십시오. 뭐 면적을 구하십시오.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애들이 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애들이 놀고 있어요. 애들이 즐겁게 놀고 있죠. 펀하고 있죠. 애들이 재밌게 놀고 있고요. 보통 이제 요 경우는 일반 사무실 이런 데 이제 사용하는 거고 요 A가 뭐냐면 면적이죠. A가 면적인데 요 면적을 도로에서는 가로 세로 그렇죠? 가로 세로니까는 요거 이제 B 곱하기 S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S를 이제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S를 놓고 나머지를 다 넘겨버리면 이 간격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쭉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FUN에 여기 넘어왔으니까 BEA가 되겠죠. BEA 그렇죠? EA 하나 또 빠졌네요. D죠. 왜? 죄송해요. BED 감광보상률, 그렇죠? 조도, 얘는 폭, 얘는 광속, 조명률, 개수.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면 뭐 개수는 이제 하나고 조명률은 얼마냐면 0.5래요. 0.5 그리고 광속은 2만 셋넷 2만이고 그리고 폭이 20m고 그렇죠? 조도는 22.5 감광보상률은 1.5 하면 폭이 나오는데 주의하실 점이 있죠. 만약에 도로일 경우에 만약에 등이 한쪽에만 있으면 등이 이렇게 한쪽에만 있으면 이 등이 담당해야 되는 면적이 얼마만큼이냐면 이 등 간격에다가 폭만큼이죠. 어차피 요거니까는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하나가 담당을 해야 될 면적이 이거죠. 가로 세로. 근데 얘는 뭐라고 써요? 맞보기라고 그랬죠. 마주보고. 그럼 마주보는 경우는 등 하나가 담당해야 되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전체 이렇게 담당해야 되는데 반대쪽에 하나 더 있으니까는 요거 하나가 담당해야 되는 거는 전체 면적의 반만 담당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2분의 1 하시는 거죠. 원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분의 1 해가지고 이제 넘어오긴 하는데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실수하면은 맛보기 배열이나 지그재그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의 1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까먹으면은 쉬운 문제라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여기 세 문제 나오죠. 세 문제 나오는데 뭐 세 문제 6점이면은 하나당 2점인데 두 번째 문제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세 번째 문제는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나왔었던 문제들이어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거 딱 틀려버리면 4점 맞을 수 있는 거를 2점밖에 못 맞는 거죠. 기출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거를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얼마가 나오냐면 29.63이 나온대요. 29.63m. 폭이. 폭이란다. 간격이. 등과 등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눈부심 방지를 위해서 등기율을 컷오프형으로 선정할 경우에 도로의 등주의 간격을 구하십시오. 일단 컷오프형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운전자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램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램프가 있으면, 램프가 있는 경우에 직각 방향 이상으로 빛이 새지 않도록 엄밀하게 제어를 한 게 컷오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이 90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넘어가는 게 세미가 있고, 아니면 완전 넘어가도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90도로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엄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컷오프형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등주의 등주의 간격이 얼마냐, 컷오프형을 했을 경우에 이제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표를 보고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해설에 보면은 얘가 한쪽 배열일 때, 지그재그 배열일 때, 마주보기일 경우에, 중앙일 경우에 그래서 배열 구분이 나와 있고, 컷오프형이냐, 엄밀하게 이렇게 제어를 한 거냐, 아니면 세미컷에서 조금 90도를 벗어나도 되느냐, 아니면 논컷이냐, 뭐 벗어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간격의 기준이 컷오프형일 경우에는 3H, 그러니까 높이, H가 높이예요. 3H, 세미컷은 3.5H, 논컷오프는 4H니까는 통째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마주보기 배열 뭐 상관없이 컷오프형이라고 했으니까는 3H, H는 아까 등주 그 높이가 10m라고 했으니까는 30m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신출 문제이긴 했는데, 다음에 만약에 요거랑 이제 똑같은 뭐 문제가 나오면 요거는 뭐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컷오프나 논컷오프나 아니면 세미컷이 나오더라도 어쨌거나 외우시기는 이제 어려운 거 아니니까 3, 3.5, 4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해서 이제 등주의 간격에서 구하시면 되고, 마지막 보수율을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보수율은 감광보상률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감광보상률 분의 1인데, 감광보상률이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1.5라고 했으니까는 1.5분의 1을 하면은 이제 보수율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냐면 0.67. 해서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2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